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서용교 의원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서 의원만 원내수석 부대표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 신산업으로 수소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6년 뒤인 2025년까지 수소차 10만 대 양산 체계를 갖춰 수소차 가격을 현재 반값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대법원 계단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대법원을 방문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 대법원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강력범죄 가능성이 보일 때만 투입됐던 형사들이 아예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감귤뿐 아니라 닭, 돼지, 버섯 등 우리 밥상의 상당수 먹거리가 국산이 아닌 외국 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년 만에 종자 독립에 성공한 딸기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도 안 들리고 곧장 워싱턴으로 간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답신 성격의 친서를 보낸 상태에서 또 김 위원장의 친서가 간다니 뭔가 일이 잘 진척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베이징에 머문 김 부위원장은 조금 전 미 국적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외신들은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친서를 들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친서가 한 번씩 오간 가운데 본격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North Korea's lead negotiator in the nuclear talks will be carrying a letter from Kim Jong-un to President Trump. 외신들은 북한 대표단 일정에 트럼프 대통령 면담 계획이 잡혀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시, 의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에도 김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긴급 방문한 직후 위기에 처했던 1차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김 부위원장과의 미국 동행이 예상되기도 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스웨덴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상은 북한의 대미 관계와 핵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번 스웨덴 방문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나 북핵 문제와 관련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르면 미국 현지 시각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시기는 3, 4월,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합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You people are going to have to travel because you'll be in Singapore on June 12th.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친서를 읽고 나서 전격 취소했던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인물은 바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김 부위원장이 또 워싱턴을 방문하자 1차 때와 판박이 상황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관심인 회담 시기는 3, 4월,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스웨덴에서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실무회담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하는 비건 대표의 일정을 감안하면 실무회담은 20일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으로 가는 건 북미 간 마쿠 협상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뒤 외교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질 않자 앤드류 김 전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과 북측이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접촉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뭘 합의했길래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기로 한 걸까요? 주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앤드류 김 당시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극비 방안에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한 바 있습니다. 앤드류 김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이제 극비리에 방한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앤드류 김 센터장이 만난 것으로 알려진 북측 인사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오른팔인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 김성애 실장은 김영철의 첫 뉴욕 방미 때도 동행했고 앤드류 김과는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지난해 말 북미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이후에도 미국 CIA와 북한 통일전선부 라인이 활발하게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물밑 접촉에서 북측이 요구한 것은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등 3가지.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로 영변에 검증 가능한 폐기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성애 실장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점점 더 논란이 커지는 걸까요? 시간 순서대로 보죠. 지난 8월에 전남 목포의 구도심 일대 1.5km 거리가 통째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여기엔 나랏돈 500억 원을 들여 복원 사업이 진행되게 되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의 여당 간사로 이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이 지역의 건물 10채를 구입합니다. 조카 명의 3채, 문화재단 명의 4채, 보좌관 배우자 명의의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명의로 2채나 됩니다. 손 의원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걸겠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조카의 명의를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며 의원직 사퇴까지 내걸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과 함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차명재산 의혹. 손 의원의 남동생과 창성장 공동 소유자인 조카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남동생 모르게 구입한 게 맞다며 가족사를 공개했습니다. 남동생과는 교류를 안 해 해당 사실을 모른다며 남동생의 이혼한 부인과 조카를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10년째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타나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식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역 군인인 조카가 엄마와 함께 목포에 내려와서 창성장 일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 왜곡된 보도로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가을 문제가 불거진 장소 곳곳을 둘러보는 목포 문화재 야행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를 후원했던 업체가 바로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전에 대표로 있던 곳입니다. 자꾸 이렇게 얽힌 실타래가 나오니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겁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목포시가 주최한 목포 문화재 야행 행사입니다. 지역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전국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목포의 경우 문화재청이 1억 8천만 원, 목포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9천만 원씩 사업비를 냈습니다. 이 행사 후원에는 문화재청과 전남도청 이외에도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라는 곳이 이름을 올렸는데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2016년까지 이 단체 대표로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한국의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활성화하는 게 주 업무인 곳으로 직원들은 업체가 목포 문화재 야행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아는 게 없고 대표님도 지금 외부 일 때문에 잠깐 어디 나가셔서. 목포시청 측은 현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한 것일 뿐 자문도 비용도 무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표님하고 이사님이 목포 분들이에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손혜원 의원 측도 이번 의혹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있어 해당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일호입니다. 김혜교 스캔들이다. 한국당이 김정수 여사의 김, 손혜원 의원의 해, 서영교 의원의 교자를 합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손혜원 의원과 동창이라는 걸 끌고 들어간 건데 청와대는 초현실적 상상이라며 불쾌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특이 의혹을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명명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동창인 손희영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절친으로서 여당의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 자체도 동창인 김정숙 여사의 부탁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그냥 권력형이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드립니다. 여기에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시켜 이른바 김혜교 스캔들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번 이 두 의원의 사건 이거를 송혜교가 아니라 김혜교 스캔들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김혜교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김정숙 여사와 무관하다면서 초권력형 비리라는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하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야3당도 민주당이 도덕적 파산을 맞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처리를 놓고 긴급 최고위를 열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사퇴와 함께 상임위도 교체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우선 투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은영 기자입니다. 애초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오늘 오전 공개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11시에 대변인이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언론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이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데다 당 안팎에 미칠 후폭풍을 감안해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해찬 대표에게 추가 진상조사를 건의했고 이 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는 일단 검찰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당직과 상임위 교체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석 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왔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반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었고 모포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 것뿐이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잦은 사퇴 형식을 취하고 손 의원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으면서 여론에 떠밀린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윤리위원회에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단독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통해서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판사 파견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죠. 사실 법원이 국회로 법관을 파견하면 서로 로비 창구가 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판사 파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2명 중 1명만 없앤다고 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사법부가 국회에 판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법사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파견했습니다. 고참급 판사가 맡는 전문위원은 입법 과정에 있는 법률안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자문관은 주로 두 기관의 연락 업무를 맡았습니다. 국회 파견은 사법부 내에선 엘리트 코스로 통하지만 사실상 로비 창구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자문관 판사가 상고법원 입법추진 TF에 소속돼 국회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파견 판사를 활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관을 통해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담당해야 될 판사가 입법부인 국회에 파견돼서 상주하다 보면은 사실상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국회는 올해부터 판사 파견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주요 청탁 통로는 법사위 전문위원이었다며 파견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영교 의원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자문관 판사 파견 제도는 유지하기로 해서 반쪽 폐지,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지난해 폭행 논란에 휘말렸던 조재범 전 코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측근들에게 탄원서를 쓰게 하고 심석희 선수 측에 구체적으로 할 압박 방법까지 논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지난해 1월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이 터진 직후 이를 무마시키려 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고 옛날에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막은 거야. 새벽 1시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전 부회장이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구제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 부회장은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한국 체대 선수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송 취하를 위해 피해 선수들의 지인을 찾아 압박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를 무마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조 전 코치에 대한 적극적인 비호까지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조언한 건 맞지만 압력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어제 MBN이 단독 보도한 고등학교 정구부 코치 성폭행 폭로와 관련해 대한정구협회가 진상조사를 벌입니다. 정구협회는 현재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가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서영 케어 대표가 훔친 개를 구조한 개라고 속여 후원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무리한 구조를 반복해왔다는 의혹이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데도 박 대표는 아직도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성남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구단 성남FC는 케어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학대받다 구조됐다는 믹스견 비스켓을 구단 홍보에 활용하기로 하고 케어에 후원금 1,500만 원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2달 뒤 성남시는 비스켓이 구조된 개가 아니라 박소연 대표가 훔쳐온 개라는 황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특수절도 관련하여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 비스켓이라는 개 공식적 활동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성남FC는 비스켓과 관련한 모든 활동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개 주인이 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조를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박 대표는 이것 말고도 비슷한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말 새벽 시간을 틈타 경기도 과천의 개농장에 잠입해 개 우리 문을 뜯고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결국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박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표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무리하게 구조활동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박 대표는 이번 주 안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대법원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그 전날 대법원으로 들어왔는데 보통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맡기죠. 이 신분증이 대법원이 문을 닫은 시간 이후에도 안 찾아가 그대로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 남성을 찾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남성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손기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대법원 5층 비상계단에서 80대 남성 최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전날 오후 2시 반쯤 대법원 3층의 법원도서관 열람실을 방문했다가 1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한 의사가 자신을 치매라고 잘못 진단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패소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7년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대법원도 보안이 허술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외부인은 오후 6시까지 출입할 수 있는데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걸 대법원 측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가실 때 또 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갖고. 대법원은 최상위 등급인 가급에 속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외부인 출입 관리조차 제대로 못한 겁니다. 대법원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화염병 투척 사건에 이어 뻥 뚫린 원내 보안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법원이나 검찰청, 국회 같은 공공기관들은 사고의 위협이 크고 그래서 건물 출입구마다 금속 탐지기 같은 그런 것을 놔서 보안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옷 속에 칼 종류나 송곳 같은 것을 갖고 들어가도 잡는 이가 없는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주머니에서 제초제를 꺼내 마셨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쇳조각으로 자신의 변호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법원과 검찰청은 엑스레이 검색대와 금속 탐지기를 두고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호와 휘발유와 같은 액체류와 공구 흉기 등은 검찰청과 법정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안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울 지역 법원과 검찰청 11곳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액체가 든 병을 가방에 넣고 엑스레이 검색대에 넣자 바로 적발이 됩니다. 물병 못 들고 가요? 네요. 반입 금지입니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입 금지품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자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외투를 벗어 검색대에 올려놓거나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내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하지만 조사한 곳 11곳 중 10곳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검류가 엑스레이 검색 화면에 보이는데도 그대로 통과가 됐고 아예 보안 검색대를 운영하지 않아 가방을 든 방문객이 그냥 들어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국회의사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구에 보안검색 시설이 있지만 도검류와 송곳과 같은 공구 등을 소지해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보안검색 규정이지만 제대로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행인을 덮친 건데 이런 황당한 돌진 사고가 하룻밤새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식당 앞.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더니 차량이 돌진해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식당. 희뿌연 먼지가 CCTV를 뒤덮습니다. 그냥 퍽 소리 났어요. 퍽 소리가 굉장히 좀 컸어. 그래가지고 이 소리는 브레이크 밟는 소리도 아니고 사고 났나?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바깥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고 다른 행인 한 명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이곳에 있던 유리문을 부수고 상가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블랙박스에는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서자마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건물 안으로 차가 뚫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빈 건물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신을 폭행하다 피가 옷에 묻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피를 숨기고 도망치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혹 잡힐까 봐요. 이런 어머니가 또 있었습니다. 자신을 청부 살해하려던 딸을 용서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선처까지 호소한 겁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심부름 업체에 6,50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요청한 중학교 여교사 임모 씨. 임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자살로 보이도록 해달라고 의뢰하는 등 치밀하게 일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임 씨의 계획은 남편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임 씨의 이메일을 몰래 보다가 청부 살해 시도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임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강압적인 어머니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결국 임 씨는 재판에 넘겨져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딸을 감싸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딸을 내가 많이 억압하면서 스트레스를 줬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실제 살해할 의도가 없으면서 돈만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는 사기 혐의로 임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실종 사건 중엔 시간이 지나면 강력 사건으로 발전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종 사건은 대부분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 같은 곳에서 맡아왔고 그래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많았죠. 앞으로는 실종 신고를 강력 사건을 맡는 형사들이 처음부터 맡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살해한 여중생 A양은 피해자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지 13시간 뒤에 살해됐습니다. 단순한 가출 정도로 판단한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지난해 11월 석촌호수 실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 신고 후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부모의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온 뒤에야 수사력을 모아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보통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이 맡기 때문입니다. 워낙 처리해야 할 민원이 많다 보니 실종 사건에만 집중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앞으로 강력 사건을 맡는 형사들을 실종 사건 초기부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최근 단순 가출을 제외한 실종 사건을 형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업무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종 사건이 형사 업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릴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이런 절도 폭행, 이런 사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선 순위가 이제 뒤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실종 수사 기능 조정에 따른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국내 최대 보석 감정원인 우신감정원이 다이아몬드를 잘못 감정했다는 의혹이 휩싸였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래 자체가 안 되는 다이아몬드였던 겁니다. 뭐라도 답을 내놔야 할 텐데 감정원 측은 되려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가서 안 주다가
횡령으로까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혁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우신 보석 감정원이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감정한 0.6캐럿 다이아몬드입니다. 도매 가격으론 160만 원입니다. 우신 측의 색 감정이 이상하다고 여긴 구매자는 미국의 국제적인 감정기관 GIA에 다시 감정을 맡겼습니다. 감정 결과는 고온 고압 처리를 거쳐 색을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처리한 거는 이제 업계에서 거의 이제 잘 거래가 안 되고 가격적으로도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소매상이나 또는 이건 구입한 소비자가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자 구조상 타입 2A인 해당 다이아몬드는 전문적인 설비가 있어야 천연 다이아몬드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우신 감정원은 해당 설비를 갖췄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밝혀놨습니다. 우신감정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정원이고 책임 부분을 분명히 좀 가지고 그 해결을 해야 되고 피해 보상 부분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우신 감정원은 구매자는 물론 귀금속 중앙회의 해명 요청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MBN에선 그동안 우신 보석 감정원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노력해왔지만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가시라고 말씀드리라고 안 해서 그러셔갖고 저도 전달하는 입장이라. 우신 감정원은 해당 다이아몬드를 자체 조사하겠다며 구매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 귤. 그런데 그 유명한 제주산 감귤의 94%가 일본 품종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주 감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년 전통의 온주 감귤은 물론 한라봉도 일본에서 들여와 이름만 바꾼 것들이거든요. 심지어 미하야, 아스미라는 품종은 일본이 우리 정부에 품종 보호까지 요청하면서 해당 농가들이 졸지에 도둑 신세가 됐습니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국민 과일 감귤이지만 이제는 로열티를 내야 하게 생겼고 그럼 귤값도 올라갈 수 있겠죠. 문제는 감귤뿐 아니라 포도, 사과, 배, 양파 등 적지 않은 먹거리가 다 외국산 품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종자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종자 독립에 성공한 게 바로 딸기입니다. 이젠 수출도 하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로컬 푸드 매장. 한복판에 가득 쌓인 딸기를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핍니다. 딸기는 이곳에서만 1kg짜리 상자가 하루에 1000개씩 팔릴 정도로 인기 상품입니다. 맛도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사다 주기 좋은 과일으로 생각을 해요. 딸기의 품종은 모두 국산으로 가장 일반적인 서량뿐 아니라 주먹만한 크기로 유명한 킹스베리와 은은한 복숭아 향의 금실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딸기가 겨울철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기술로 개발된 신품종 딸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국내 유통되는 딸기의 90% 정도는 레드펄이나 아키이메 같은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05년 9.2%에 불과했는데 적극적인 기술 개발 끝에 2017년엔 93.4%까지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에 내야 할 종자 로열티가 줄면서 소비자는 값싸게 구입하고 농가도 수익이 많아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농가분들이 로열티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농가분들의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농산물 종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3배 이상 많은 만성 적자입니다. 이에 따라 딸기의 성공 사례처럼 기능성 품종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죠.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며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겁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들이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1948년에서 49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제주 4.3 생존 수용인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법원의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제대로 된 재판을 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1년 10개월 만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돼 재판 자체를 무효로 본 겁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평생을 범죄자란 낙인 속에 억울한 일생을 보낸 피해자들은 70년 만에 한을 풀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무소살이, 총살마전, 이런 아픔이 오늘로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우리 갈 길을 새로 찾게 된 것은 법원이 수용인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피해자들도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을 다 받아 적어서 사법농단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렸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법관 탄핵 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연말 대법원에서 6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던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 부장판사는 이른바 탄핵 6인방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업무수첩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 2월로 판사 임기가 끝나는 이 부장판사가 10년 주기로 받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최근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연임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사법농단과 관련된 징계와 검찰 수사 등의 이유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재임용 탈락이 오히려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핵을 당한 법관은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고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려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자유롭게 걷고 점수도 척척 계산하면서 골프를 쳤다. 2년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심한 감기에 걸렸다며 재판을 피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비단 재판뿐 아니라 지난해 연말엔 밀린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찾아간 세무서 직원들도 알츠하이머란 한마디에 빈손으로 철수를 해야 했죠. 평범한 시민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이 알츠하이머가 누구에겐 보호막이 된 셈인데 법원은 이제서야 오는 3월 재판도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강제 구인은 거부 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해야 하지만 딱 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만 예외였습니다. 강제 구인에도 응하지 않자 재판부가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97년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전 대통령은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때문에 강제 구인에 응해야 하는 거죠. 그나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을 또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강제 구인 전에 이 재판정에 나가야 할 겁니다. 그게 전직 대통령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품격입니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80년대 얘기를 하라는 건 코미디라고 했죠. 과연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수소 경제에 단단히 꽂혔습니다. 오늘은 울산을 찾아 수소로를 수소차 홍보 모델로 소개하며 수소 경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지역경제 투어 현장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청에 마련된 수소경제 전시회를 둘러보다가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 넥소 앞에서 홍보 모델을 자처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모델. 그리고 이제 동기를 넣어줘야 되기. 지난해 프랑스 방문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던 문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소 경제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소 생산업체를 방문했고 수소 연료 차량을 최초로 개발하고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50%나 확보한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 1조 원 수준인 수소 경제 효과는 25조 원으로 커지고 고용 인원도 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수소차 보급이 늘면 석유와 석탄 사용이 줄면서 극심한 미세먼지 역시 현 수준에서 10%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소 경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해 탈원전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수소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충전소도 늘리고 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700대 정도가 보조금 혜택을 받아 차를 거의 반값에 구입했는데 올해는 4,000대 정도까지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환경에도 연비도 좋다지만 지금은 수소차를 타고 다니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 2곳을 비롯해 전국 11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수소차 충전소를 3년 뒤에 310곳, 2040년까지는 1,2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지와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의 충전소도 조기에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 구매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보조금도 확대합니다. 현재 수소차 한 대 값은 7천만 원가량. 정부는 최대 3,6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줘 3,500만 원 정도면 수소차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지난해 700대 정도였던 보조금 혜택을 올해 4,000대 수준까지 확대하고 각 지자체별로 1, 2월 중에 선착순이나 추첨을 통해 모집합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수소차 시장을 키우겠다는 목표. 2025년 10만 대 생산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소차 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의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상임위원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주자들이 몰려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날을 세웠는데 정작 황 전 총리는 여기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대신 이 시간에 국회의원실을 돌면서 의원들과 스킨십 행보를 보였죠.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위원회 참석차 각지에서 모여든 대의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겁니다. 아이고, 출동하세요. 파이팅. 한국당 입당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전 총리는 당사를 찾아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친환계 개파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질 때도 아니고 따져서도 안 되고. 오세훈 전 시장은 황 전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 나와야 한다며 대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더 같이 들어오셔서 힘을 합한다는 의미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친환계를 나그네지가 우두머리를 쫓는 레밍에 빗대어 황 전 총리를 향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전국위원회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에게 공천권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번 설에 추진하려 했던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화상 상봉을 하려면 북측에 TV 모니터나 통신선 등을 보내야 하는데 미국 측이 유보를 한 겁니다. 오재 기자입니다. 남북 협력과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 설에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모니터와 통신선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미국 측은 좀 더 논의를 해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대북 제재와 관련된 검토의 시간이 꽤 소요가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문제다.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에만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설 화상상봉 행사는 사실상 무산된 셈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수차례 요구한 방북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에 임하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다만 제재만큼은 제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신 한미는 남북 도로 공동조사와 유해 발굴을 비롯한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지체된 타미플루 20만 명분도 다음 주 초쯤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무주택자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집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수요가 여전하다는 건데 사고 싶은 주택 유형으로는 역시 아파트가 8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아파트 선호도는 1년 전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아파트 구입 방식으로 원하는 건 신규 청약이 가장 많았고 기존 아파트 구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희망하는 집값은 3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바닷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 위험이 많이 따르죠. 지금까지는 외국의 비싼 로봇을 빌려다가 작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20톤이 넘는 육중한 로봇이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올라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해저 매설 작업용 로봇 우리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우리티 로봇입니다. 해저 2,500m까지 내려가서 케이블과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해양수산부는 5년 만에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수중 로봇 3가지 종류를 개발했습니다. 탐사나 구조물 절단 같은 작업이 가능한 우리-L, 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수중 굴착 로봇 우리-R은 해저 500m까지 내려가 딱딱한 안반을 다지거나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해외 장비를 빌려 쓰면서 지출한 연간 400억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고 해양 플랜트 같은 해양 구조물 수요에도 대응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보급되면 수출과 수입 대차 효과로서 연간 1,30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산화에 성공한 수중 개발 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장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장관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물리치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에 합류한 지 사흘 만에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중국의 공한증이 아닌 공손증을 안겼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교한 패스, 여기에 완급 조절 능력까지 손흥민은 말 그대로 중국 문전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2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대표팀에 합류해 불과 사흘 만에 경기에 나선 선수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몸놀림이었습니다.
중국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2~3명씩 달라붙었고 그러다 보니 공간이 생기며 황의조 등 공격진에게 더 많은 찬스가 생겼습니다. 막아도 좀처럼 막히지 않는 손흥민에게 분풀이라도 하듯 거친 반칙이 난무했습니다. 공한증이 아닌 새로이 공손증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42분까지 거의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에게 지친 기색은 없었습니다. 일단 승리했으니까 일단 좀 많이 쉬면서 회복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활약 속에 대표팀은 난적 이란 등을 피하는 최고의 토너먼트 대진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때문에 시름 없는 대표팀에게 일정상 16강전까지 닷새간의 꿀맛 같은 휴식이 주어진 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손흥민이 16강전에서 다른 팀에게도 공손증을 안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농도는 더욱 짙어지겠고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정체되어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또한 높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가리키겠고 충북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충남과 전북, 광주 지역은 내일 밤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고 춘천은 영하 1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에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미세먼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브래지어로 입을 가리고 팬티를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들. 우리처럼 심각한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 태국 방콕 시민들입니다. 방제 마스크가 바닥이 나자 시민들이 고육책으로 속옷을 뒤집어 쓰고 나온 겁니다. 평소라면 변태라고 욕먹기 딱 좋을 텐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당국에 대한 항의인지 속옷 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미세먼지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은 속옷을 뒤집어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 부탁드려봅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